서울 종강역과 홍대 입구역, 서대문역 등 도심 곳곳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오후에도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과 광화문 유니클로,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근처에서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반아베 반일 청년 학생 공동행동도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따르지 않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협박 팩스를 보낸 50대 용의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일본 나고야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교토 방화 사건을 연상시켜 많은 사람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면서 호타 슈지 용의자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 지속되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확산이 활발해지면서 전국이 보통 수준을 되찾겠지만 영남 지방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강원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은 파일럿이었지만 끝은 정규 코너가 되리라. 내일은 대기자로 장성할 소기자 석석 오창석과 함께합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탄상. 그것이 끝이라고. 자, 그것이 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방송 계속해야 하는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창석입니다. 네, 자,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웅동학원 허위소송 그리고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기각됐었죠? 네, 지난번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때 이미 승소할 가능성이 없었고 만약에 변호사비를 사용한다면 횡령이나 배임 등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작돼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각이 됐었죠. 네. 그 사이에 어떻게 다툼의 여지가 생겼나요? 예. 다툼의 여지가 없어서 다시 신청한 것이 아닐까. 이건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영장이 일단 기각됐다가 나중에 재청구해서 또 발부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가 그러한데 말이죠. 자, 조국 전 장관의 동생 다시 구속영장 재청구 대상이 됐어요. 네. 아유, 참 검찰이 깊게 파고드네요. 예. 공평하게 열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범죄 수사는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이 다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이 이야기는 조국 장관 동생 조모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걸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닌 경우에는 또 당연히 법원이 거기에 판단을 합당한 내리겠죠. 뭐 기각 판결을 내리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공평하게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검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첫 뉴스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 하나 내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해 이것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오는 12월 3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이것을 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던 두 글자인데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토의에 붙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투자죠? 투자. 네, 맞습니다. 네. 논의하기 위해 붙이다. 알겠습니다. 그 경우가 있잖아요. 또 이 단어, 네. 단어의 다른 뜻으로는 그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 또는 그런 일. 이게 바로 그겁니다. 땡땡.
땡땡. 정답 아시는 분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어서 오늘 예. 오답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거나 보내세요. 그러면 아무거나 예. 생각나는 대로. 네, 맞히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손가락이 가는 대로 붓 가는 대로가 아니라 손가락이 가는 대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작은 아이님 빙의 네, 벌써 이렇게 오답을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자, 오창석 소기자의 탄상. 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심상정발 내용인데요. 네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의석수를 확대해야 한다. 네네. 현행이 300석인데요. 10%를 더 늘려서 330석으로 가야 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말을 조금 아끼고 있는 편입니다. 네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된다. 오히려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라는 대체적인 의견을 발표했고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정수를 늘려야 한다. 이 330석에 동의하는 발언을 남겼고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 예산은 최소 5년에서 10년 동결하겠다. 그래야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네네. 또한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 역시 라디오 출연해서 의원 정수 10%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주장에 저는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네. 예,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냈었던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네. 자신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예. 대한민국의 재헌국회가 200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200석으로 시작했고요. 당시 남한 인구는 약 2천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10만 명당 1명 정도였죠. 네. 실제로 지금 OECD 국가 평균적으로 인구 10만 명 정도의 한 명의 의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구 5천만과 이렇게 네. 비례하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5천만 명이 만약에 10만 명당 한 명이 되려면 500석 정도는 500석 정도. 되어야 하는. 그 지금의 300석이 그렇게 그 많은 편이 아니다. 네.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절대 많은 편도 아니고요. 네. 48년 인구 대비해서도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을 늘 때 약 2.5배 늘었는데요. 의석수는 1.5배밖에 늘지 않은 300석입니다.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감이 있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미국과 비교해서 한국은 인구 대비 81석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남겼는데 81석. 근데 사실 이제 이건 인구로 극단적으로 대비했을 때 이제 미국의 의원은 양원제라서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는데요. 예, 예. 총 합치면 535명입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 명이고 네. 이렇게 해서 나누면은 81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의 오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원 의원은 미국의 50개 주에서 한 주당 2명씩 뽑는 100명의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양원제로 간다면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계산법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한국정치학회 같은 경우는 378석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구 국회의원 한 명당 관리하거나 책임져야 할 인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훨씬 더 세심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세비가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니냐. 네. 국민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떨까요? 증원은 하되 네. 증원은 하되 지금 300석 그 세비 총액 네. 이건 유지하는 겁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가 비슷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먼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 많은 아니, 의원들이 내 독창적인 생각인데 허락도 없이 갖다 쓴 거예요? 아니, 박주민 의원뿐만 아니라 예. 많은 의원들이 뿐만 아니라 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1차원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죠. 아, 1차원.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예. 아닙니다. 네. 그래서 총액을 그대로 하고 보좌진을 줄여서 총액을 그대로 가는 안을 선택하자. 그래서 현재의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투입되는 그 금액을 의석수가 늘어나더라도 변함이 없도록.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앞서 말한 손학규 대표가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네. 5년에서 10년 동안 지금 국회에 투입되는 예산을 그대로 하자. 동결하자. 이 똑같은 방안인데요. 네. 아무래도 의원 수가 늘어나면은 기본적으로 국민 반감이 늘어나고 더 해먹는 놈, 나쁜 놈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아니, 세심하게 다가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싸우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나라가 더 소란해질 것 같다 이런 염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사람이 많아지면 일하는 사람도 또 많아지는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좀 뭐 다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저는 예전부터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출마했을 때는 부산 사하을 같은 경우는 유권자 수가 16만 9천 명이었습니다. 한 명 국회의원에게 이제 배정된 숫자가 그 정도인데요. 네. 10만 명으로 줄어든다면 훨씬 더 작은 규모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을 300명이 나눠 갖는 것보다 330명이 나눠 갖는 것이 훨씬 더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견제도 가능하고 또 지금 만약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될 경우에 예. 더 다양한 정당이 원내로 진입을 해서 또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의석수가 많아지면은 그 뭡니까 적었을 때 그 수가 적었을 때는 야합하기 딱 좋거든요. 그렇죠. 몇 명만. 많아지면은 야합이 어려워져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나 오창석 씨나 갖고 있습니다. 둘 다 국회의원 낙선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점에서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수가 늘어나도 예. 원내 도전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빚을 갚기 바빴어요. 그 선거 때 쓴 돈 그 빚 갚느라고 지금 아직도 지금 4년이 다 돼가는데 네. 허덕이고 있습니다. 두 달 뒤 정도면 네. 끝납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두 달 뒤에 소식- 끝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출마를 하면 평생 그렇게 악순환으로 살아가겠죠. 알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정수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이야기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면서 네. 사전 예고까지 했었습니다. 이 IS의 수괴 알바그다디 체포 작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서 작전 상황실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그리고 네. 테러 담당 부국장, 국가안보보좌관, 허허, 국방장관, 부통령까지 함께 네. 정제된 옷을 입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네. 이 사진이 조금 의도적이다. 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 군사 작전은 워싱턴 시각으로 오후 3시 30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진 촬영 시간이 오후 5시 5분이었다라는 네, 그런 내용이 나와서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옷을 예쁘게 입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지금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백악관 출입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출입 기자의 기록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3시 33분까지 트럼프 내셔널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백악관에 들어가는 시간도 오후 4시 18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출설이 퍼졌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제 본인은 하루 종일 이제 보안폰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그래요. 5시까지도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연출이 아니다. 뭐 이런 해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관저에서 계속 보고받았다는 어떤 분 생각이 나네요. 예,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럼 진작에 좀 제때 그 지시를 내리시든가 하셔야지. 그 예. 보고만 받으면 뭐예요? 예. 사실 뭐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작전 상황이 이제 공개가 되고 이렇게 감시를 잘 하고 있다. 예. 보여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이렇게 시간이 2시간 정도 차이 나면은 예. 좀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모로 트럼프 대통령답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이고, 트럼프 대통령만 생각하면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 이런 보도도 나온 모양이죠. 네, 이 작전을 수행하면서 미군이 어떻게 제압했는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남겼습니다. 네. 무려 48분이나 브리핑을 남겼는데요. 이 상황에서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네. 적어도 4가지의 민감한 군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일단 정보 입수 방법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남겼냐면 그들은 더 이상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인터넷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 예, 예.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미국은 휴대폰 추적 기술도 있고 인터넷 추적 기술도 가지고 있다. 라는 상황 역정보가 지금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다음 테러범은 인터넷과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를 남길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또한 IS의 수괴가 숨어있던 터널 통로의 대부분이 막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취했다라고 했는데 터널은 들어가 보지 않으면 막혀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다른 정보를 가지고 터널 내부의 구조를 지도화할 기술을 가지고 있다. 네. 이 정보도 역정보로 유출될 수 있다는 아이고. 것이죠.
참 자랑하려다가 네. 이렇게 저렇게 약간 정보가 다 유출됐습니다. 공개하지 말아야 될 정보까지 다 공개하셨네요. 네, 예. 군사 기밀이고요. 또 헬기 8대가 투입이 됐는데 이 이동 경로가 터키와 러시아의 영공이라고 합니다. 음흠. 근데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헬기가 침투하는 방법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알려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군사 기밀 정보네요. 네, 여러모로 대통령이 앞장서서 네. 1급 군사 기밀을 전 세계에 지금 알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요. 정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전대미문의 대통령입니다. 네. 예. 약간 역사의 길이 남을 미국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이 네, 됩니다.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터키와 러시아는 이 레이더 영공 공백 구역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다 됐어요. 아, 벌써. 예. 예, 그래요. 오늘도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2261번 쓰시는 분, 모든 수축 사회 시대인데 의원 수 늘리면 정치가 잘 됩니까? 라고 반문하셨고, 레몬 마시다님 400명하고 400명으로 이제 늘리고 의원 정수를 100명은 40세 이하로 뽑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제대로 지금 대표하지 못하고 있어요. 2030 세대 맞습니다. 국민들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 그럼 당연히 국회는 노쇠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8112번 쓰시는 분. 의석이 모자라서 민생 법안 처리를 못 하나요? 할 말이 없네요. 예, 이 부분은 국회가 참 맹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수고 많이 네,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의혹에 연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 9일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20일 만에 다시 청구한 겁니다.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 등을 논의하자는 우리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를 거부하고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남측 이산 가족들의 금강산 방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이 검찰 조사 시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된 촛불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지난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문건의 최초 작성 지시 시점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고도 사건을 은폐했다고 군인권센터가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위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모친이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MBC PD수첩 검사 범죄 2부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실명을 빼고 보도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검찰이 우리의 고발장이 하도 탄탄해서 자신들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후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는데 그 고발장이 탄탄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검찰, 과연 가만히 있는데 고발이 들어와 수사한 것인가? 그런데 조국 장관 청문회 당시 검찰만 갖고 있어야 할 수사 정보가 야당 의원 손에 주어지고 분노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박주민 의원. 포렌식한 자료가 여기 청문회장으로 돌아다니고 이 포렌식 자료가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식의 피의사실 공표, 수사자료 유출 막는데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제가 생기부 유출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떤 경로로 생기부를 확보했는지 모르는 그런 공익 제보자로부터. 검찰의 언론 플레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MBC 스트레이트와 인터뷰한 법조 출입 4년차 기자.
취재 기자로서 취재해보면 갑자기 취재가 좀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국면에서 좀 그렇게 좀 잘 풀어진다고 느끼셨나요? 영장이 막 기각돼서 수사 동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여론이 좀 밀리는 분위기, 그쪽에서도 이제 여론전이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맞대응이 필요할 때.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대통령 권한대 행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계엄령 문건과 깊숙이 연관돼 있다는 추가 폭로를 제기. 이에 검찰은 사정을 뻔히 알고도 못 본 척.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이미 이러한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합수단 수사 당시 한민구는 거짓말을 하였고 김관진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였습니다. 거짓말의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충분한 바 충분히 구속수사의 요건을 갖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 없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며 1년 이상 주요 피의자들을 방치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검찰에 대해 언론이 문제 삼지 않으면, 즉 못 본 척하면 나락골은 강아지 놀이터가 되기 십상. 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를 전혀 보도하지 않는 방송을 규탄하던 당시 해직 기자 신분의 노종면 YTN 기자. 국정원 게이트에 진실이 담겨있는 18대 대선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던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는 서울경찰청 디지털 증거 분석실에 127시간 CCTV 영상, 오디오까지 짱짱하게 들어있는 리포트로 만들면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그 CCTV는 아직까지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검찰의 힘은 누군가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지만 누군가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박건식, MBC PD 수첩 PD. 사실은 처벌할 수 있는 권한보다 검찰의 가장 큰 힘은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봐주기입니다. 그렇죠. Can't think, can't sleep, can't breathe. Can't think, can't. Everything getting harder to find. Everybody jumping out of their mind. Everybody going out of their skin. See, we get to the end, but that's where we begin. You feel it? Mannequins and we breaking the mold. Breaking out and we breaking the codes. Similar to the jack who stole to the depths in your wet, so you take explode, so get it out. Send your body to flight. Everybody got a target tonight. Everybody come along for the ride. All you studs and your duds and your ladies is fly. Grip the moment like you're gripping the earth. Feel a weight and you're feeling the girth. Now you get it, now you're feeling your worth. Fitness how you used to make when everything used to hurt. It goes. No time to rest. Just do your best. What you hear is not a test. We're only here to make you. We're only here to make you. We're only here to make you. We're only here to make you go. Gotta know, gotta make it on time. Brightest star gonna be the guide. Gotta get you to the other side, to where the butterflies and where the peace resides. But first, 5 minutes for the 15 of fame. 5 seconds for you saying my name. I'm deadly sharp shooting the game. Gonna hit you in the soul, execution is aim. Get together and we building a fire. Clear smoke and it's taking us higher. Hands up, everyone is one. If you see yourself making it, you see in the sun. Metropolis on the edge of control. They take our money, but they won't take our soul. Fuck that, ain't gonna do it no more. Won't do what we told, and we ain't gonna fold. We go. No time to rest.
make you. We're only here to make you go. 네. 자, 함께 들으신 노래는 고였습니다. 케미컬 브라더스의 음악이었습니다. 화학물질 형제들 맞습니까? 화학물질 형제들의 가자. 네. 케미컬 브라더스의 고 함께 하셨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이제 퀴즈를 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또 선거제도 관련 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이것 하기로 했는데 이것 어떤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토의에 붙이다라는 뜻의 단어지요. 자, 이 단어 무엇일까요? 정답은 부의였습니다. 부의. 정답 맞히신 분들 많이 계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0117번 쓰시는 분 부고. 자, 그리고 손기영님 상정. 비슷했습니다. 자, 그리고 0827번 쓰시는 분 조의. 부의가 아니라. 네. 자, 그리고 8950번 쓰시는 분 싸움. 국회라면 싸움이죠. 아니, 국회의장이 싸움을 걸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K75792405 이 계정 쓰시는 분 정답 축의. 축의금 할 때 축의. 네. 자, 그리고 0525번 쓰시는 분 부의가 아니라 부의. 네. 자, 그리고 0964번 쓰시는 분 특수부의. 그래요. 사실은 패스트 트랙을 거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특수한 부의죠. 네, 특수부의. 자, 그리고 3587번 쓰시는 분 부의가 또 다른 뜻으로는 조의를 표하다 할 때 그 부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조라고 하셨네요. 자, 그리고 3091번 쓰시는 분 부의. 처음 봤을 때 국회에 누가 죽은 줄. 그래요. 부의한다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누가 죽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91번 쓰시는 분. 자, 그리고 5528번 쓰시는 분 김용민님 다이어트 좀 하세요. 점점 화면이 꽉 찹니다. 앞으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보내셨군요. 정답 부의. 5528번 쓰시는 분 죄송합니다. 정답 부의라고 쓰셨네요. 자, K73921437번 쓰시는 분 부의. 그러면서 와이파이 삼국지 우리 KBS 1라디오 라디오 드라마 와이파이 삼국지에서 관우가 죽었습니다. 관우가 죽었습니까? 사실 저 KBS 김용민 라이브 5시 20분에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그 앞에 와이파이 삼국지가 방송이 됐었는데 그 힘 좋았던 관우가 죽었습니까? 이런 안타깝네요. 부의. 네. 4582번 쓰시는 분 부의. 김포 양촌리 최유진입니다. 양촌이란 동네가 있었군요. 그래요. 소시민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774번 쓰시는 분 정답 학의. 김학의 전 차관처럼 학의. 삼진 에세님 추워진다네요. 정답 내의. 네. 5761번 쓰시는 분 수원에서 반찬 가게 하면서 힘들지만 5시에 김용민 라이브 매일 들으면서 많은 시사 접하고 정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정답은 부의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히셨어요. 예. 마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검찰개혁 관련한 의견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아라님, 법대로 하겠다는 검찰은 다 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닌가 보네요. 네, 선택적 정의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검찰이 새겨듣고 있겠죠. 8144번 쓰시는 분, 검사를 수입할 수는 없나요? 예. 아이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5858번 쓰시는 분, 검찰개혁 기필코 이루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부분까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상에서 한번 겪어보니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반찬 부자님, 기소 편의점 검찰청 이 말씀해 주셨고, 김대근님, 국회도 1부, 2부 승강제를 도입해서 저조한 의원 30명 정도는 2부 리그로 보내버리면 어떨까요? 그래요. 의정활동이 저조하면은 이제 2부 리그로 보내자.
그래요. 3359번 쓰시는 분. 회사도 일 없으면 인원을 감축하는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사장님이 인원을 충원하겠습니까? 제발 좀 국민들 생각하세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의 마음. 그 겉마음만 보지 말고 왜 그런 마음을 갖게 했는지. 일 잘했으면은 더 늘려라. 이러지 않았겠어요? 진심 어린 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6시 34분 됐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로 다녀오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차량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고 난 곳도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성주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 처리하면서 일대 1km 구간에서 밀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산요금소 2차로에서는 작업하면서 춘천분기점에서 동산요금소까지 5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또 더 가서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도 3km 구간 정체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7원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 부근과 대저분기점에서 덕천까지 속도 못 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신갈분기점 일대와 광교터널 부근, 부곡에서 동군포, 또 월곡분기점 부근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차가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부근 8km 구간과 매송휴게소 부근에서 용담터널까지 4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 일직분기점 부근에서 금천까지도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국회 안팎에서 쏟아지는 말말말.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도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정치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정치의 속내. 정치캐스터, 우리말로 하면 정치의 해설사,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김성회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목에 폴라를 하신 거 보니까 겨울이 느껴집니다. 실감납니다. 예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 복장 외에는 다른 걸 입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스티브 잡스 같다는 평이 있어요. 그렇게는 과분하고요. 예. 이거 하고 있으면 뒷목이 뜨뜻해서 감기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요. 예. 삭발하실 생각 없습니까? 예, 스티브 없습니다. 잡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기왕에. 지금 있는 수술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잘 유지할 생각입니다. 좀 매우 중요합니다. 예, 매우 중요하죠. 우리 김성회 소장님이나 저나 지금 머리카락을 수호해야 될 그런 나이입니다. 벌써 3분의 2 동지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남은 3분의 1을 잘 지키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속내를 들여다볼 인물, 첫 번째로 뽑은 인물 누굽니까? 예, 어제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거머쥐었죠. 이낙연 총리의 속내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요. 11월 9일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6개월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정확하게 반환점을 돌게 되는 건데, 대통령 취임 직후에 총리가 됐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진짜 이런 총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워낙 안정감 있게 잘 운영해 왔고요. 특히나 AI나 다들 이제 돼지 구제역 등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국정을 잘 운영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죠. 네. 예. 자,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가겠다 이런 소감을 남겼는데, 자,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얼마나 총리를 더 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앞으로의 거취입니다. 아무래도 당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저는 총선 출마 가능성을 본인 마음 기준 100%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지역구는 사실 되게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 그런데 나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정치 중심지로 나오지 않을까. 전라남도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호남 지역으로 나가지는 않을 거고요. 예, 서울 수도권에서 승부를 보려고 할 거고. 네. 구체적으로 지역을 찍자면야 중심부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중심부, 종로? 종로, 중구 등. 종로는 지금 정세균 전 의장도 있고 임종석 전 실장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경선을 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적절한 서로 배분이 이루어지겠죠. 강남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꼭 이겨야 하거나 상징적으로 이겨야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 중에서
상의해서 예, 서로 조정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종로로 만약에 나가시면은 이낙연 총리가 김성애 소장도 종로 출사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세균, 임종석 그리고 이낙연 그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길로 사라질 것 같은데요. 역사의 뒤안길로. 예, 언론에서는 지지율 2% 이하의 후보들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름도 거론하지 않습니까? 네, 뭐 거론될 가능성이 0으로 봐야죠. 매정합니다. 예. 선거 나가서 한번 떨어져 보신 분이. 전 다 이길 줄 알았죠. 예.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본인이라도 이길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지역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예. 9321번 쓰시는 분은 이낙연 총리님 대구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민주당에겐 대구는 험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유일이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어쨌건 이제 거론되는 대권 후보 중에 네. 호남 출신으로는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왔다는 점. 네. 그리고 특히나 대정부 질문에서 촌철살인 그리고 네. 따박따박 대답으로 굉장한 좀 국민들의 인기를 얻었죠. 네, 그것으로 네, 이제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의심하시는 분들 마음 한켠에는 저 나와서도 저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더 낮게, 더 가깝게, 네. 더 멀리 다가가겠다. 예, 가깝게는 그 총리실보단 국회의원이 가까우니까 가깝게 일 것이고요. 더 멀리는 내가 국회의원만 할 생각은 아니다라는 것을 예, 보여준 게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낙연 총리는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잘 해왔던 것을 선거라는 공간을 통해서 평가받고 싶어 할 것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특히 이제 이낙연 총리가 중도나 보수 진영에서의 확장성이 있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박빙승부를 겨뤄야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총리 같은 사람이 뭐 이제 총선에서 역할을 크게 해주면 네. 그것이 주는 안정감 이런 것들이 본인들의 표로 연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또 같이 하게 될 겁니다. 보수적 유권자가 많은 동네에서 통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 후보로서. 예. 예, 뭐 그렇기도 하고 민주당 후보가 출마했을 때 이낙연 총리가 혹은 후보가 가서 손을 한번 잡고 돌아주는 것도 네. 큰 의미를 가지겠죠. 알겠습니다. 눈치 없이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흉하다. 이낙연 총리가 이런 말을 한 모양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빨리 나오고 싶다. 빨리 나오고 싶다. 눈치 없이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오래 내각에 사실 눈치를 머물러 주는 있는 것도. 사람은 없거든요. 예. 지금 내각에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총리를 오래 한다고 해서 비판하는 여론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긴 하네요. 예, 예. 본인 마음에는 좀 흉한 거죠. 그래요. 본인 마음엔 흉하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이분은 뭐 거의 뭐 정치권에서 거의 예언자 같은 그런 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술사 같은 네.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낙연 총리가 12월 예산 통과 때까지 유임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뭐 이 말도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박지원 의원은 그날의 검색어에 이렇게 해서 잘 안착해 들어오셨고요. 이거 정말 예리했어요. 사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화제의 중심이 돼야 하는 것 이게 중요한 분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뭐 민주당 포함해서 전반적인 정치 사정에 매우 밝기 때문에 잘 맞는 예측을 잘 내놓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제 호남 맹주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네. 박지원 의원이 현재로서는 목포에 예, 대한연대에 있지만 네. 예, 본인의 희망은 저희가 계속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러니까 직접 확인이 아니지만 관찰을 해본 바로는 민주당의 일원으로서도 나는 뛰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한 칭찬도 그렇고 조국 장관 후보에게도 그랬었고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으로 만약 복귀가 된다고 하면 뭐 그런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요. 그럼 이낙연 총리하고 캐릭터가 겹치게 되죠. 그러네요. 호남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라는 또 하나의 사인일 수도 있고 경쟁자. 호남 내에서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사람들한테 이낙연 총리 정말 잘하시지 않냐. 그냥 계속 거기 쭉 총리실에 쭉 계시라라는 어떤 면에서는 야유라고까지 할 거 없지만 견제의 의미도 같이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난 지금 나갈 거야라는 대답을 이낙연 총리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여기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군요. 호남 맹주를 넣고 두 사람이 갈등 관계다. 이거 굉장히 신박한 해석입니다. 뭐 호남에서는
박지원 의원도 이낙연 총리도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특히나 이낙연 총리는 직전에 전남지사까지 했기 때문에 실제로 2016년 그 지방선거 앞두고 박지원 의원이 전남도지사로 나갈까 그런 나름대로 저울질을 했었어요. 저울질을 했었어요 그때. 그러나 뭐 쉽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총리는 사실 이제 총선도 총선이지만 다음번 차기 대권도 뭐 계속 거론이 되는 당사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총리로 있으면서 그런 어드밴티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뭐 제가 좀 뭐 짧게 취재해본 바로는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행보는 최대한 자제하고 국무위원으로서 본인 역할에 집중해왔던 점이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복귀를 하게 될 건지가 남아 있는 건데, 또 어쨌거나 이름값이 있는 분이고 무게가 있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저 다시 복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그 외 뭐 초대라든지 이벤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박지원 의원은 항상 화제를 몰고 다니시는 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다음 청취율 조사 때는 박지원 의원께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저를 좀 맹렬히 비난해달라고. 맹비난을 좀 해달라고. 그거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그럼 검색어 오를 거 아니겠어요? 김용민 PD님 먼저 그 검색어 오르시면 언급을 반드시 하실 겁니다. 그래요? 제가 이따 올라가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올라가야죠. 박지원 의원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자, 이번에 속내를 짚어볼 인물 누굽니까? 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졌다. 이거 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연설을 잘 했다고 생각했어요. 잘했다? 잘했다. 어떤 이전까지는 보시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종류의 국정 연설이나 뭐 이제 이런 걸 할 때 펀치라인이라고 하죠. 어떤 키워드 한 줄 그래서 언론이 뽑기 좋은 제목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골몰을 해왔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 김정은 대변인 이야기. 그 뭐 상대방으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고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는데 그걸 나경원 대표가 몰랐을까요? 알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당 의원들이 다 퇴장을 하고 굉장한 정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펀치라인으로 나와서 이것이 보도가 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나경원 대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항상 그런 그 장단점이 섞여 있었는데 이번 연설에서는 제가 1시간 동안 들으면서도 튀려는 것을 엄청나게 자제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1시간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박수는 여러 차례 터졌는데 다른 정당 의원들의 야유가 크게 터지거나 혹은 퇴장을 하거나 이러는 일은 없었죠. 그래서 전 차분차분하게 본인의 공격 포인트를 잘 짚어서 하나씩 문재인 정부의 본인이 생각하는 실정에 대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잘 설명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유심히 들어보면 팩트가 맞지 않은 부분이 꽤 많이 발견이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얘기했을 때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에게 실망했는데 자유한국당으로는 가고 싶어하지 않는 중도층을 겨냥한 연설이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어떤 싸우는 거, 품격 없는 것 이런 걸 막말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에 좀 맞춰서 한 연설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들이 너무 날서가지고 가슴으로 파고들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내용 자체를 보면 그것 하나하나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증명들도 많이 있었고요. 특히나 제가 이제 봤던 것은 헌법 파괴 세력으로 전교조와 귀족노조와 좌파 법관을 지목을 했는데 좌파 법관은 아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우리법연구회 뭐 이렇게 포함해서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좀 국가 지도자 레벨 아니고 원내대표라고 하면 앞으로 본인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대권에 꿈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헌법 파괴 세력으로 너무 협소한 단체들 전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하나하나가 작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나라를 전교조하고 귀족노조가 좌지우지해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좀 수긍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었고 요즘 좀 공격하기 좋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확대 이야기하신 것, 그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요즘 이제 부각되는 단체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헌법 파괴 3대 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그럼
앞으로 당분간 한 3, 4년, 5년 정도는 나경원 대표는 이렇게 세 가지를 헌법 파기 세력으로 상정해서 계속 공격해야 되는데 사실 정치인으로는 좀 옹색한 입장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0324번 쓰시는 분은 이렇게 들으셨나 봐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통령을 헌법상 대통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발언은 대선 불복 발언입니다. 이렇게 또 보셨어요. 예. 그게 오늘 한 얘기 중에 제일 센 얘기였죠. 네. MS 정59 이 필명 쓰시는 분 이낙연 총리 이야기 듣고 보내신 것 같습니다. 김종필 씨가 대권을 못 잡은 이유는 2인자가 편했기 때문 아닐까요? 이낙연 총리도 2인자가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감으로는 작년부터 이미 총리직은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를 하고 싶어 했을 것이고요. 네. 사실 대선을 준비하기에는 빠듯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오려는 마음이 계속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인자로 남지는 않으려고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낙연 총리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대권 주자로서 자기의 자리를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을까요?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총선에 중요한 역할이란 뭐가 있을까요? 뭐 선대본부장 등을 맡아서 전국 선거를 하면서 본인이 험지에서 어려운 선거를 이겨야겠죠. 민주당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다. 진두지휘를 하고 남들이 보기에 이낙연 후보 덕분에 민주당이 이번에 의석을 많이 얻었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고비겠죠. 네. 예를 들면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선전해서 그 동진을 하는데 내가 역할을 한다 이런 점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낙연 총리는 중도와 보수 진영에서 마음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이 민주당 선거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게 할 것인지로 평가받을 수 있겠죠. 네, 민민수라는 필명 쓰시는 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디로 나올까요? 이거 뭐 오늘 이 얘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김성애 소장님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종로로 나와야 원래는 대권 후보다운 행보일 텐데요. 저는 비례대표를 뒷번호를 받고 나오는 것이 좀 더 맞는 그림이다 싶어요. 종로에서 사실 정세균 의장이 됐든 이낙연 총리가 됐든 혹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됐든 김성애 소장이 됐든 그렇게 붙어서 이 황교안 총리가 이긴다는 황교안 당대표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라면 지금도 원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21대 총선에 어떻게든 원내로 진입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비례 중에서 좀 아슬아슬한 순번으로 갈 가능성을 더 높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의 속내 다음 인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누굽니까? 어저께 탈당을 해서 여러 가지로 뉴스가 많이 나왔죠. 문병호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20대 때 낙선했어요. 26표 차이로. 간발의 차로 졌어요. 재검표에서 23표로 줄었는데 그 차이를 뒤집지 못했죠. 줄긴 줄었네요. 네네.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은데 사실 손학규 대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문병호 전 의원.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 탈당을 했어요. 관련해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손학규 선배 이제 그만 사퇴해야죠. 더 버티면 추해지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손학규 대표는 그 제3지대 창당 선언을 했죠. 창당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낸 상태라서 그러고 나서 오늘 그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던 의원들 중에 또 대다수가 손학규 의원을 비토하는 성명을 내고 내용이 절정에 치닫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이제 원래로 짚어가 보면 문병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생운동을 하다 늦게 고시에 합격을 해서 인권 변호사로서 인천 지역에서 그 소외받은 계층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살아온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2004년에 한번 됐고 2019년 19대죠. 19대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국민의당으로 안철수 의원하고 옮겼던 이유는 문병호 의원의 그 성향이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아닌 제3지대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 꿈을 만들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제3지대를 같이 나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바른 미래당을 만들 때 거기서 같이 합쳐진 것도
그 두 사람이 제3지대에서 뭔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네. 그래서 그 당은 지금 손학규 대표가 대표인 것과 상관없이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의 당인 거죠. 네. 근데 유승민 한쪽이 나갔죠. 그리고 네. 이제 명분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유한국당과 혹은 보수 진영의 통합을 꿈꾸면서 전 탈당했다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변혁이라는 조직이. 네. 그런데 문병호 최고위원은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제3지대에 남고 싶은 것이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있는 바른미래당이 본인의 정치적 거취를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온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뭐 여러분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윤여준 선생 얘기도 나오고 정의화 의장 이야기도 나오고 그 뭐 언론에 보도는 안 되지만 김종인 김종인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홍석현 회장까지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제3지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해가게 될 거라고 보고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그 그림에서 본인의 역할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선도적으로 탈당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문병호 최고위원 이분의 아내분이 대법관입니다. 네네. 민유숙 대법관.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주 또 독특한 부부 이렇게 또 주목이 됐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제3지대론이라는 게 얼마나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은 당이라는 게 있고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양쪽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게 사실 여태까지 잘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당 이름도 너무 자주 바뀌어서 저 같은 정치 고관여층도 지금 정당 이름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방송에 나와야 될 정도이니 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다시 또 뭔가 새로운 인물과 함께 새로운 지역에서 제3지대 창당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지는 좀 물음표로 남겨놓고 싶습니다. 제3지대가 과연 필요한가? 국민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시점인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의 좌측에 있을 수도 있고 민주당의 우측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저는 그 두 당 안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문병호 전 최고위원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을까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다. 제3지대에 남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른들을 중심으로 만들고 거기에 어떻게든 안철수 의원이 합류하도록 노력을 해서 제3지대의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제3지대 창당을 해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정치를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민주당으로 가거나 자유한국당으로 가거나요. 이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네. 나이스님은 아이고 만덕산 선생은 참 앞이 캄캄하네요. 만덕산 선생 바로 손학규 대표인데 어디 출마하실까요 이번? 뭐 내년에 분명히 출마하실 것 같고. 미랄이 되기로 했으니까 좀 불출마 가능성까지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미랄이 됐어요. 불출마해가지고. 계속 미랄만 되면 어떡합니까? 근데 만덕산 브랜드를 굉장히 높인 측면에서 해남 출마는 어떨까? 근데 이제 정치적 동력이 사라진 상태라 유권자들이 고르기 쉽지 않겠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김성애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김용민도 고생했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